예, 안녕하십니까. 서강대학교 화학과의 이학탄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바른사회 시민회의에서 개최하는 이 정책 토론의 참여를 감도가 꽤 협소한데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모양이에요. 아마 탈원전이라는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은 우리 사회가, 우리 정부가 탈원전을 주장하는 지 꼭 1년 8개월이 됩니다. 2017년 6월 19일 날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이라는 데에 대통령이 내려가셔서 탈핵 국가 선언을 드렸습니다. 이제부터 대한민국은 탈핵 국가로 간다. 이렇게 시작한 게 이제 탈원전 정책입니다. 그리고 2017년 6월 19일부터 시작해서 그동안에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일이 있었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 사회가 빠삭하게 공론화라는 작업을 몇 달 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신고리 5,6호기 공사는 계속하기로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공론화위원회의 시민 참여단의 결정으로 공사는 계속 지속을 하게 되었고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정부의 입장은 그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탈원전 정책이 사회적 합의로 확인이 됐다. 이게 지금 정부의 공식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 공론화위원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긴 이름을 가지고 있는 공론화위원회는 국무총리 훈령으로 급조된 조직이었고, 그런 그 공론화위원회라는 조직이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의 근간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특히 이 원자력하고 관련된 그 정책은 제일 위에 1958년에 만들어졌던 그 원자력 진흥 기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원자력 진흥위원회라는 것을 설치를 하게 돼 있고, 위원장은 국무총리입니다. 그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원자력 진흥위원회가 원자력 정책의 그 원자력 발전소를 포함한 이 정책의 최상위 심의 기구입니다. 이제 이번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는 이 원자력 진흥위원회가 한 번도 개최가 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법에 정해져 있는 절차를 철저하게 무시하고 지금까지 진행이 되어 왔고, 오늘은 이제 지난 1년 8개월 동안 2년이 좀 안 되는 기간 동안에 일어났던 이 탈원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상황들, 특히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 문제를 한번 살펴보고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까지 전망을 해보는 기회를 마련을 했습니다. 오늘 네 분의 그 발제자를 모셨는데, 사실 더 말씀드리기 전에 저는 서강대 화학과에 근무를 했고요. 이번 8월에 이제 작년입니다. 그런데 작년 3월부터 그 합리적 에너지 정책을 추구하는 교수협의회라고, 줄여서 애교협이라고 아주 매력적인 이름을 가진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거기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데, 오늘 발제를 해주실 분들은 다 이 애교협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주체 단체, 주관하는 단체는 바른사회 시민회의인데, 제 입장에서는 마치 애교협 발표회인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근데 다음 달 3월 20일에 그 애교협이 또 이 탈원전 정책에 대한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프레스 센터에서 그 토론회를 개최하게 될 것 같은데 거기에도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는 소개받은 것처럼 인천대학교 경제학과에 근무하고 있는 손양훈 교수입니다. 에너지와 원전과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과거 어느 때보다 많은 논란을 겪고 있고 많은 국민들께서 이와 관련된 정보입니다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반복하지 않더라도 이 프로세스와 관련된 정보를 많이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1년이든 1년 8개월이든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겠지만 평가를 하는 이유는 사실은 이미 우리 사회가 탈원전과 관련해서 많은 토론도 했고 결론도 내렸고 또 상당한 정책 권위도 있어 왔었습니다. 실제로 그 탈원전을 폐기해야겠다 하는 그 서명이 이미 40만을 넘었고요. 그 다음에 여론조사를 수차 했는데 많은 국민들이 탈원전이 정책이 지금 우선 바람직하지 않다는 쪽으로 훨씬 더 많은 여론이 기울고 있음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심지어는 세계 어느 곳에서도 원전을 지어야 한다 하고 광화문 내거리와 같은 광장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데모를 하는 일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 사회가 불과 1년여 사이에 탈원전을 하는 동안에 원전을 우리가 해야겠다 하는 국민들의 수가 상당히 늘어났고 매우 적극적인 지지층도 늘어났다는 것을 보면서 탈원전 1년에 대한 평가와 아울러 도대체 우리 정부가 뭘 하고 있는가를 얘기하는 게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에 대한 평가를 간략하게 소개시켜 드리고 어떤 일을 우리가 겪고 있는지를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의 2페이지를 보시면 문재인 정부가 에너지민 공약을 하면서 사실 탈원전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약이라 하면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한 환상을 보여주는 근거입니다. 이 12개의 줄이 문재인 정부가 시작할 때 공약으로 내걸었던 모든 내용입니다. 동그라미 순서를 봐서 첫 번째는 원자력, 두 번째는 석탄, 세 번째는 천연가스, 네 번째는 신재생 에너지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정말 여기에 나와 있는 용어 자체가 폐기라든가 백지화라든가 금지라든가 전면 중단이라든가 원전 재검토라든가 조기 폐쇄와 같이 아주 극단적인 결정을 이미 공약 상태에서 해버렸고 그다음에 몇 %까지 확대하겠다는 구체적인 수치를 공약에서 밝히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공약이라기보다는 굉장히 확실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약이 실제로 공약으로서는 존재한 게 아니고 이제 정부가 집권을 하게 되고 이제 구체적인 정책의 형태로 녹여나는 과정을 지난 1년여 동안 우리는 겪어왔습니다. 이 가운데 이 많은 12개의 줄들에 있는 많은 내용들 가운데 신고리 오류코기 중단이라는 세 번째 줄에 있는 내용만 공론화위원회에서 오류코기를 다시 재개하는 것으로 바뀌고 나머지는 100% 그대로 실질적인 어떤 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 초단 페이지에 나와 있는 8차 전력 수급 계획에 그대로 입안이 되게 됩니다. 즉 말하자면 꿈을 담고 있는 공약이 그대로 현실의 정책에 실행 정책에 그대로 적용되는 사례를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전환이라는 로드맵이라는 걸 보면 아래쪽에 있는 그래프에서 요약되듯이 위에 있는 붉은 선이 과거에 우리는 원전을 이렇게 가야겠다, 아래쪽에 있는 시간의 축에 따라서 이렇게 가야겠다 하고 우리 국가의 에너지 정책이 정해져 있던 것이 아래쪽에 있는 푸른색 선처럼 탈원전의 시나리오대로 우리는 앞으로 가겠다는 게 8차 전력 수급 계획의 발표가 되게 됩니다. 8차 전력 수급 계획은 우리의 미래의 비전을 담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원전을 언제쯤 어떻게 건설하고 언제쯤 폐로하겠다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라는 것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실행 계획이 진전되게 되면 우리는 어떤 모양의 미래를 갖게 되는가 하는 게 고단 페이지에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2030년이라고 해서 지금으로부터 1년 후에 우리는 어떤 설비를 갖게 될 것인가 하는 데에 대해서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던 에너지 계획은 위에 있는 4개의 박스처럼 갖고 있었는데 새로운 정부가 만들어낸 8차 계획은 아래쪽 박스로 넘어가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원자력과 석탄, 그리고 가스, 그리고 신재생 각각이 변화하는 모양을 갖게 됩니다. 원자력은 대폭 줄게 되고요. 석탄도 줄게 되고 가스는 좀 늘어나게 되고 신재생은 엄청나게 많은 폭으로 늘어나는 형태의 전원 계획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그림을 그리는 건 쉬운 일이지만 이게 실제로 구현되는 데는 굉장히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계획을 평가하기를 이 정부가 원자력이 줄었기 때문에 안전하다, 석탄이 줄었기 때문에 깨끗하다, 그 다음에 가스와 신재생이라는 새로운 미래의 에너지원으로 우리 미래의 에너지를 설계하겠다,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마치 굉장히 좋은 것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가 공짜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깨끗하고 안전하고 그리고 값이 싼 에너지라면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를 잃어야 되는데, 우리가 흔히 다이어트 광고를 할 때 마음대로 먹고 운동도 할 필요도 없고 그러나 살이 빠진다 하는 광고가 상당히 과장됐거나 아니면 허위이듯이 이 계획도 저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시각을 갖고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전문적인 견지에서 그러면 이런 에너지 계획을 어떻게 평가할 거냐 하는 것들에 대한 몇 가지 항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에너지라는 것은 쉽게 변하기가 아주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래 에너지 안보가 실질적으로 위협이 되었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반드시 검토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고도의 산업 국가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고도의 산업 국가이면서 또 에너지를 전량 수입하고 있는 나라가 에너지 안보를 걱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는 것과 같기 때문에 에너지 안보 문제를 다루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전기요금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깨끗한 에너지, 안전한 에너지를 추구하는 것은 값이 올라가는 것인데 전기요금과 관련해서는 어떤 일을 우리는 앞두고 있는가를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시는 바와 같이 기후변화 문제입니다. 원자력은 아시는 것처럼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지 않는 비교적 깨끗한, 가장 깨끗한 에너지인데 이걸 쓰지 않을 때에도 우리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반드시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원자력 산업의 문제입니다. 원자력 산업은 우리가 지난 수십 년 동안 굉장히 애쓰고 힘들어서 갖고 온 비교적 성공한 게 산업입니다. 이 산업을 갑자기 이렇게 뒤흔들었을 때 어떤 변화가 올 것인가를 검토해보지 않고 에너지 계획을 작성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치 못한 전력 수요의 급등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계획을 할 때 전력 수요를 과거보다 낮게 상정을 하였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논리적으로 봤을 때 미래의 전력 수요가 좀 낮을 것 같으니까 전원 설비가 좀 덜 필요하다, 이렇게 결정을 내릴 수는 있지만 전원 설비가 짓지 않을 것이니까 미래 전력 수요는 낮을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은 사실 순서가 바뀐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첫 번째 동그라미의 두 번째 작은 동그라미를 보시면 과거 우리가 어떻게 해왔나를 보면 지난 13년 동안에 우리나라 전력 수요는 연평균 4%씩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이 8차 계획에 의하면 앞으로 13년 동안, 똑같은 기간의 13년 동안에는 1.3%가 1.3%밖에 증가하지 않는다 하고 예측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근거가 지극히 부족하다는 겁니다. 왜 도대체 4%씩 성장해오던 성장하는 국가의 전력 수요가 갑자기 어느 시점에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1.3%씩 증가할 것이라고 가정을 하는 게 온당한 것인가 하는 것을 반드시 살펴봐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난 1년은 굉장히 그와 관련된 명확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올해는 비교적, 이번 겨울은 비교적 따뜻해서 전력 수요가 높지는 않았지만 작년 겨울과 작년 여름에는 극심한 전력 수요의 증가를 보여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여름에 전력 수요는 그 전에 비하여 단 한 해 동안 1.3% 증가한 것이 아니라 9.3%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즉, 한 해 동안 1.3%가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 전력 설비를 만들어 놨는데 9.3%가 증가하는 일이 계속 반복되게 되면 에너지 양보는 누구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전력 수요를 과연 이게 옳게 예측한 것인가, 전력 수요를 제대로 예측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정부는 아직 아무런 일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3차 전력 에너지 기본계획에서도 똑같은 예측을 하고 있고 거기에 의하여 지금 3차 에너지 기본계획을 작성하고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전기요금입니다. 원전을 줄이는 과정에서 원전에 관련된 많은 논란이 있었고 그 안전과 관련된 시비 때문에 오른쪽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원전 가동률이 뚝 떨어지게 됩니다. 과거에 우리는 원전을 보통 평균 90% 가까이 가동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원안위가 들어와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들어서 원자력 가동에 대한
많은 시위와 논란 끝에 원자력 가동률은 낮을 때는 54.8%까지 내려왔고 평균적으로는 작년에 60%대의 가동률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원자력이 가동되지 않은데 전력수가 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 석탄 발전소를 돌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석탄과 LNG 발전소를 많이 돌리게 되었는데 지난 1년 동안에 문재인 정부가 당선되고 난 다음에 1년 8개월이 지난 동안에 놀랍게도 에너지 가격은 급등을 하였습니다. 말하자면 문재인 정부가 처음 시작할 때 유가가 45불이었지만 한때는 80불까지 올라왔어요. 무려 90%가 오르기도 했고 다시 60%가 내렸다가 다시 20% 올라가는 불과 1년 반 만에 엄청난 롤러코스터를 타고 다니는 유가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유가가 높을 때 우리가 원전을 가동하지 않고 이런 화석에너지 발전소를 돌리게 되면 우리는 국제 유가의 움직임에 충격을 그대로 안게 됩니다. 우리가 왜 원전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원전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국제 유가로부터 독립된 전원을 가지게 됨으로써 비록 우리가 권투 선수가 펀치가 한 10개가 날아왔을 때 우리 같은 에너지가 없는 나라가 그중에 한 7대는 얻어맞더라도 한 3대는 내가 커버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게 원전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 원전의 역할을 원전 가동률을 뚝 떨어뜨리게 되면 우리는 가드를 내리고 권투 경기를 하는 선수와 똑같은 입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 가격의 충격을 그대로 끌어안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를 보면 원전 이용률도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원전이라는 것은 설비 비용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가동 비용은 싸지만 설비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이용률에 따라서 원가가 전혀 다르게 됩니다. 아래쪽 동그라미를 보시면 이용률이 90%에 달할 때는 원전으로부터 나오는 전기가 킬로와트아워당 44원에 불과하지만 이용률이 60%가 되면 킬로와트아워당 64원이 된다는 겁니다. 즉 원전도 가동 안 하면 비싸다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즉 우리가 원전을 가동하지 않게 되면 급격하게 올라가는 천연가스와 석탄 가격 때문에 충격을 받고 또 원전 자체도 원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심각한 위치에 처하게 된다 하는 게 이 슬라이드가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전기요금은 올리지 않겠다고 이미 정부가 선언을 했기 때문에 결국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고 원가가 올라가게 되면 한국전력공사는 엄청난 적자에 시달리게 됩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지난 정부 때 연간 10조 이상의 흑자를 보고 있던 한국전력공사는 이번 정부가 들어오자마자 바로 적자로 돌아섰고 이 그래프 다음에 나온 2019년 데이터가 지난 이틀 전에 발표되었는데 무려 마이너스 2조 4천억 정도의 적자를 한전은 예견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전기요금은 올리지 않겠다고 공언을 하였지만 한전은 적자 투성이 회사로 불과 1년 사이에 급변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전기요금과 관련해서 이미 수차례 올리지 않겠다고 공언을 하였고 그와 관련된 근거자료도 무수히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부로서는 전기요금을 제자리에 가게 해서 원가를 보충함으로써 적자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어떠한 기회도 가지기 어렵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마 이번 정부 내도록 전기요금을 올리려고 할 때마다 탈원전과 관련된 극심한 시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전기요금이 오르는 데 따른 어떤 형태의 정책도 아직은 가시화하지 못했고 원가를 보상할 수 있는 아무런 방법도 찾아내지 못했다 하는 게 두 번째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페이지를 더 넘겨서 슬라이드 10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10번 슬라이드에서는 탈원전 정책 1년 사이에 신재생 에너지의 확충이 총체적 난국에 빠져 있음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미 전국 각지에 원전을 대안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태양광과 풍력이 수십 곳이 데모를 하고 있고 갈등 중입니다. 신재생 에너지는 에너지 집중도가 낮아서 원자력 발전소나 석탄 발전소처럼 단일 사이트에 모여 있다면 그 지역 주민만 달려면 되겠지만 이건 전국 각지에 퍼져 있고 그 전국 각지에 퍼져 있는 발전소로부터 모두 다 송전선이 와야 되기 때문에 대주민 접촉 면적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주민과의 갈등 문제 때문에 실제로 신재생 에너지는 거의 진척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가 갖고 있는 간헐성이라고 해서 햇빛이 비치거나 바람이 불 때는 돌아가지만 다른 시간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하여 전력을 저장하면 된다 하는 ESS라는 장치를 정부는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엄청난 투자를 해서 지었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년 동안 ESS에 무려 22군데가 불이 나서 전소됨으로써 도대체 ESS가
아직은 믿을 수 없는 설비라는 게 여러분들 지금 입증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에는 건물 내에 있는 ESS의 불을 껐고 센서를 끊었고 지금은 전국에 있는 모든 ESS를 화재를 염려하여 끊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말하자면 가능성을 회복하기 위한 어떠한 장치도 아직은 워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ESS가 없어지자 이번에는 수소 경제를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즉 이것처럼 탈원전이라는 무모한 정책을 하고 난 다음에 나오고 있는 모든 대안들이 하나도 태양광도 ESS도 수소 경제도 어느 것도 사실은 탈원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주변에만 맴돌고 있고 결국은 신재생 에너지 확충은 매우 어려운 상태에 빠져 있는 아주 총체적 난국에 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문제는 기후변화의 문제입니다. 탈원전을 하게 되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할 수 있는 대안이 사실은 굉장히 부족하게 됩니다. 우리가 온실가스를 이렇게 하겠다는 국가적 계획에는 원전을 아까 처음에 봤던 지난 정부가 하고 있던 원전의 계획을 감안하여 그렇게 하겠다고 생각을 하였었습니다. 그러나 원전을 짓지 않게 되면 혹은 폐로를 일찍 하게 되면 어떻게 온실가스를 더 부담이 늘어나는 온실가스 감축을 어떻게 하겠다는 데 대한 정보는 일체 아무런 얘기가 아직 없습니다. 마지막 그냥 있는 게 현재의 실정입니다. 즉 말하자면 문제는 엄청나게 드러났고 그 문제는 굉장히 직시해야 되겠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게 기후변화와 관련된 정부의 현재의 입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다른 선생님들께서 더 상세히 말씀해 주시겠지만 원전 수출이 차질을 빚고 있고 원전 생태계가 붕괴하고 있습니다. 원전은 한수원과 같이 원전을 운영하는 회사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원전을 설계하고 건설하는 기능도 있어야 되고 부품과 연료를 공급하는 회사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설비를 점검하고 안전을 책임지는 원전의 생태계가 있어야 원전이 돌아간다는 겁니다. 원전은 고리나 월성에 원전이 존재함으로써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창원이나 울산이나 포항에 관련된 모든 업체들이 움직여줘야 원전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럼 원전을 새로 짓지 않는다는 것, 원전을 일찍 폐로한다는 사실이 원전 생태계를 붕괴시키고 있고 기계공업을 중심으로 이와 같은 사업체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자력공학과의 대학원생들이 학교에 들어오지 않고 있어서 과연 이와 관련된 인력이나 기술이 확보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전이 지금처럼 잘 관리하고 있으면 원전은 안전하다고 담보할 수 있겠지만 잘 관리하지 않고 돈도 없고 인력도 없고 기술이 없게 되면 원전은 참으로 위험하다는 겁니다. 과연 무엇을 위한 탈원전인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탈원전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우리나라 원전과 관련된 위험을 훨씬 더 높여놨다는 게 원전 산업과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한 5가지를 다 살펴보았는데요. 전력 수요 예측을 너무 낮게 하지 않았느냐는 시비, 그다음 전기요금은 어떻게 할 거냐는 부채와 관련된 시비,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가 잘 되지 않는다는 시비, 그다음에 기후변화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원자력 산업은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아주 뚜렷하고 명백한 메시지가 지난 1년 동안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미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것 하나 정부가 나서서 이 문제의 본질을 터치하거나 이 문제에 대한 어떤 잘못된 정책의 방향을 시정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는다는 게 현재의 문제라는 점입니다. 그게 우리가 이 세미나를 거듭되는 이런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거듭해서 말씀드리게 된 이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나라별로 전원 구성이 매우 다르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여기에 나와 있는 슬라이드가 색깔로 보면 제일 왼쪽에 있는 검은색이 석탄이고 그 다음에 있는 하늘색이 천연가스이며 그 다음에 조금 들어있는 게 석유, 수력, 재생에너지이고 맨 오른쪽에 고동색으로 나와 있는 게 원자력입니다. 제일 위에 있는 게 우리나라고 우리나라는 보시는 것처럼 석탄과 천연가스와 원자력이 비교적 안보를 해서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아래쪽에 있는 나라들 보면 심지어는 그 밑에 있는 노르웨이 같은 나라는 수력 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96%를 수력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즉 나라마다 색깔이 천차만별인 이유는 그 나라가 어떤 에너지를 갖고 있느냐, 그 나라가 어떤 국토를 갖고 있느냐, 그 나라가 어떤 전력 소비를 하고 있느냐, 어떤 사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고 우리나라처럼 에너지가 생산되지 않고 부전 자원이 없으며 그러나 고도의 산업 국가가 취할 수 있는 전원에 관련된 정책으로서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고유의 것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마치 독일이나 네덜란드를 따라하면 선진국이고 지금처럼 하면 큰일이 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게 굉장한 난센스라는 게 이 한 장의 그림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이 한 장이 갖고 있는 메시지는 국가별 전원 구성은 매우 다르고 나라마다 그 나라가 결정해야 된다는 것이고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어렵게 에너지가 없는 과정에서도 세워왔던 에너지의 밸런싱을 지난 1년 반여 시간 동안 극심하게 깨어져 있고 지금 정부는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게 제가 보고 드리는 말씀의 결론 이상입니다. 네, 소개받은 연수당의 양준거입니다. 이 탈원전 정책 1년 평가. 사실은 요즘 뭐 탈원전이라는 말을 바꾸고 있다는 소리도 들립니다만 지금 현재 이대로 가다가는 대재앙이 올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8차 전력 수급 계획을 세울 때 여러 모형들이 있었습니다. 전력 수요를 어떻게 예측할 것인가. 아무도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하죠. 여러 가지 그 요인들이 미래의 전력 수요를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가장 낮게 예측된 전력 수요를 잡았습니다. 그것은 기준으로 잡았고요. 공청회를 통해서 많은 이제 비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것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전력 수요가 낮다고 해서 그러면 설비를 어떤 것으로 해야 되느냐? 그건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원전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느닷없이 원전을 이제 줄이겠다라고 이제 세웠습니다. 원전을 왜 줄였느냐?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줄였느냐? 그게 아니고 하루 아침에 그냥 줄인 겁니다. 아무런 검토 없이 줄였습니다. 그 줄인 배경에 대해서는 뭐 정치적인 이유도 있죠. 선동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막 터진다, 뭐 지진 나면 그 일대가 대재앙이 온다. 뭐 이런 이제 선동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또 음모론으로 보면은 2018년 8월에 한국일보 보도였거든요. 중국산 그 태양광 패널 때문에 한국 업체가 고사에 이익에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들려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원전을 줄이는지 적어도 정부는 국민에게 소상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의무가 지금 제대로 지켰는가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저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집이 영화에 나왔어요. 근데 막 영화에서 폭발을 했습니다. 그럼 다음 중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 첫째, 자기가 살고 있는 현재의 집을 영화 보고 나서 부수고, 그리고 다른 집에 가서 내 집은 안전했는데 내가 부쉈다 이렇게 이웃에다가 말하고 다니겠습니까? 그거 상식적으로 얘기가 안 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이웃 사람들에게 내 집을 부숴야 할지를 수기하게 한다. 예. 그죠? 공론화위원회를 가서 수기하게 한다. 아니, 자기 집 영화 보고 나서 자기 집 지을 거 부술지는 자기가 결정하면 되는데 합리적으로, 그죠? 세 번째, 물 새는지를 점검한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영안에서 지낸다. 전혀 관계없는 일을 하면서 자기는 원전을 안 쓰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것도 상식적으로 맞지 않겠죠. 그 다음에 폭파될지 모르니까 멀쩡한 집을 비우고, 그죠? 노숙을 한다. 그러시겠어요? 아니,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마지막에 그 영화 얘기하면서 재밌는 영화구만 그러면서 집에서 저녁 먹고 그냥 집을 지내겠죠. 근데 우리나라 정부는 탈원전 관련해서 폭파하는 현실하고도 맞지 않은 영화를 이야기하면서 엉뚱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원전 그만두면서 지금 해외에 나가서 우리 원전은 안전하다라고 하는 소리도 해가면서 그 세계가 상대방이 있는 겁니다. 프랑스는 원전 팔기 위해서 우리나라 원전이 가격은 싸지만 안전하지 않다라고 선전해 왔어요. 그런 사람들이 더 경쟁력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전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어떤 거냐. 원자력 기술의 국제 경쟁력을 쌓아왔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이라서 우리가 꿈의 원자력 얼마나 갈망해 왔던 겁니까? 우리 기술을 만든 원자력, 그죠? 그래서 여기 학자님들이 오랜 세월 동안에 진짜 미국한테 배우고 또 해외 나가서 공부하고 해서 우리 원자력 기술을 국제 경쟁력 있는 기술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자력을 통화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획득을 했어요.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 근처에 원자력을 이용하는 많은 기술들을 가지고 우리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사회와 협력해서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핵심이 원자력 발전 소였습니다. 거기서 돈이 생기고 그 돈으로 연구개발도 시키고 통화적으로 이용도 하고 국제 협력도 하는 거였어요. 요걸 없애면 나머지 모든 게 사라집니다. 모든 게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혜택이 다 사라지면서 제약만 남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 자꾸 탈원전 하지 말자. 탈원전이란 말을 쓰지 않고 지금 에너지 전환이라고 합니다. 탈원전이 어이가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자꾸 여러 형성이 되니까 마치 그 상황이 변경이 되면 과거에 석탄 유지로 하다가 유가 올라가니까 이제 또 석탄으로 바꾸고 등등의 이제 에너지 전환이 그동안에 많이 이루어졌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 전환하자 이렇게 이제 다시 홍보성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탈원전의 정의는 우리가 합리적으로 원전을 쓸 정도보다 낮게 쓰면 저는 탈원전이라 정의해야 된다. 합리적으로 성립되지 않는 에너지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의도된 탈원전이다.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은 탈원전입니다. 아까 대통령께서도 탈핵이라고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을 재앙으로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돈을 아끼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환경을 아끼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저 핵을 제거하려고 하는 거죠. 원자력을 못 쓰게 하려고 하는 국가적 제한으로 하려고 하는 그래서 의도가 뭔지를 모르는 그러한 일이다. 독일이 정치적으로 에너지 전환을 하면서 에너지 밴데라고 하는 얘기를 썼죠. 그러나 독일은 어땠는가? 다른 나라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추진했던 정책이 어떤 꼴을 봤는지를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현재 독일의 전력 구성입니다. 2016년 자료입니다. 2016년 자료를 봤더니 원전 없애겠다는 나라인데 원전 돌아갑니다. 13.1%고요. 그 다음에 무슨 걸로 떴냐면 갈탄, 이게 리그나이트라고 하는 갈탄입니다. 23.1%. 갈탄 아시죠? 노란 연기 펄펄 나는 거 예전에 저도 학교 다닐 때 갈탄 떼고 했습니다. 갈탄. 그 다음에 석탄 17%. 그래서 이 석탄 관련이 40%를 떼고 있어요. 그러니까 독일이 얼마나 정치적으로 선동을 해왔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재생 하겠다고 해서 지금 신재생은 29.5%로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 독일은 우리나라와 상황이 달라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전력을 교육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독일은 다른 나라와 전력을 교육할 수가 있어서 남으면 팔고 모자라면 수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전원 구성을 해도 전력 수급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면 독일의 경우에 아무렇게나 했으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전력 가격이 2008년에서 2017년 기간 동안에 무려 35%가 증가했습니다. 원자력 없애라고 했는데 원자력 없어지지도 않았고 지금 석탄을 풀풀 때는 나라가 신재생 이런 보조금 관련해서 여러 가지 비용이 늘어가지고 전력 가격이 35%가 늘었습니다. 자, 거짓말 하나. 탈원전을 해서 전력 가격이 안 오른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제가 감히 공개적으로
얘기합니다. 거짓말입니다. 전력 가격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탈원전이 어떠한 경제적인 문제를 가져왔는가? 지난 2년에 한번 해도를 해보죠. 고리 1호기, 월성 1호기를 정지시켰습니다. 자, 있는 설비예요. 조금만 고쳤으면은 돌릴 수 있는 설비였습니다. 물론 우리가 여유가 있으면 너무 오래된 거 안 쓰자,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쓸 수 있는 거를 우리가 안 쓰는 거는 그런 경제적으로 봤을 때 낭비예요. 그럼 필요 없어서 안 쓰는 거는 또 그나마 이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필요한데, 다시 말해서 전력은 여전히 필요한데 발전소가 하나 멈추면 다른 발전소가 돌아가야 되겠죠. 그럼 어떤 발전소가 돌아갈 수밖에 없냐면 현재는 가스 발전소가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비싼 원료를 낸 가스 발전소입니다. 요거 하나 1년만 연장시키면 3천억 정도를 우리가 절약할 수 있는 돈입니다. 3천억. 두 개 하면 6천억이죠. 1년 동안. 6천억이면 여러분들 국민들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돈입니다. 이거를 날렸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폭탄 영화 보고 나서 자기 집 터지는 거 영화 보고 나서 물 새는지 이렇게 점검한다고 그랬죠? 우리 문재인 정부가 그 짓을 했어요. 그냥 점검해보자. 야, 터질 수 있으니까 점검해보자. 원전을 세워놓은 겁니다. 뭐 안전을 위한 거라지만 뭐 그렇게 안전을 위한 것인지도 논란이 되는, 그죠? 천정에 녹이 나면 발전소 세워야 됩니까? 어처구니가 없는 일을 했어요. 그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는 동안에 발전원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2017년 4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 들어오기 한 달 전에는 원자력 발전 지금 얼마 됐냐면 32.2% 정도를 돌렸어요. 전체 발전에 필요한 전력 중에서 32% 정도를 원자력이 공급을 했는데 딱 1년 지난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22.1%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31%나 원자력의 비중을 감소시켰습니다. 멀쩡히 있는 원자력을 안 돌린 겁니다. 그리고 뭘 돌렸냐면 여기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저기 파란색이 막 올라가죠? 저게 가스 발전입니다. 가스로 뗐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는 이 전력이 계속해서 전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석탄 발전은 우리가 기저 발전이라고 합니다. 늘 돌아갑니다. 원자력도 늘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근데 늘 돌아가게 돼 있는 원자력을 안 떼니까 안 돌려. 비싸서 필요할 때만 찔끔찔끔 떼는 가스를 그냥 늘 돌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얼마를 돈을 썼느냐. 문재인 정부 1년 6개월간 탈원전 한다고 해서 쓴 돈이 1조 2,821억 원입니다. 이걸 어떻게 제가 학술지에 이제 게재할 예정에 있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느냐. 자, 문재인 정부, 즉 2017년 5월에서부터 2018년 10월까지 공개된 데이터를 이용해서 그때 들어간 정산 비용, 그러니까 요거는 한전이 발전소에게 발전하는데 이렇게 비용이 연료비가 들었으니까 돈을 준 내역이고요. 이게 공개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만약에 박근혜 정부 때처럼 원자력을 돌렸으면 똑같은 전력을 생산할 때 비중을 박근혜 정부 때처럼 돌렸으면 연료비 상승을 감안 다 해서 똑같이 연료비를 2018년 문재인 정부 때의 연료비처럼 들어갔다고 쳤을 때 들어간 비용이 얼마냐 이걸 계산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손양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정부가 또 발표한 연료비가 올라서 올라갔다, 네? 이런 소리 없이 연료비 다 그거 그래 똑같이 올라간 걸로 치고 다만 원자력을 박근혜 정부 때처럼 돌렸으면 얼마가 들었겠는가
하는 거하고 차이를 내봤어. 그랬더니 그 비용이 1조 2천 불. 그러니까 뻔히 있는 원자를 돌렸으면 얼마가 세이브 된다? 1조 2,821억 원이 절약이 되는 거를 더 쓴 겁니다. 그냥 날린 거예요. 문재인 정부 탈원전 비용이 1조 2,821억인데 결국 그동안에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비용 증가했죠? 미세먼지는 증가했죠? 왜? 원자력은 이산화탄소도 안 나오고, 원자력은 낙수도 안 나오고, 원자력은 싹스도 안 나오고, 모든 온실가스도 안 나오고, 미세먼지 안 나옵니다. 근데 뭘 돌렸어요? 미세먼지 나오는 가스 발전을 돌린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스는 천연, 가스는 뭐 친환경적이다. 아닙니다. 가스를 떼도 낙스라고 하는 게 나와서 낙스가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물질입니다. 결국 감소된 것만 경쟁력 감소되고 일자리 감소되고 해외 사업 원전에서 수십 조씩 우리가 해외에서 판던 거 다 지금 취소됐지 않습니까? 경제는 지금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지금 거의 20분을 제가 쓴 것 같아서 팔자 수급 계획을 하면 20% 안전자재에서 20% 전기료 올라갑니다. 요 금액은 최소한이에요. 지금 팔자 수급대로 가면 ESS 저장장치, 백업 설비 등의 또 개통 설비 돈이 들어갈 게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적어도 20% 아마 적어도 30-40% 이상은 비용이 올라갈 것이다. 그러면 만약 거시경제적으로 지금 모든 전기요금이 생산에 연결이 되어 있는데 30%만 올라간다 그러면 일자리가 얼마가 날아가냐면 44만 명의 일자리가 날아갑니다. 51조의 국민소득이 감소합니다. 이 내용은 제가 학술지에 게재를 이미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계량경제학 기법을 써서 오용으로 추정해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탈원전 정책은 객관적으로 봐서 엉터리고 그리고 객관적으로 봐서 경제를 재앙으로 만드는 정책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수정돼야 될 겁니다. 최적 에너지 전환 경로도 제가 계산을 했어요. 원전밖에 답이 없습니다. 60년간 앞으로 원전이 균등화 에너지 비용이라고 하는 것을 써서 환경까지 다 고려해서 원전의 우수성을 얘기했고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잘못된 것은 바꾸고 옳은 것을 세우자. 빨리 바꾸기를 기원하면서 제 발표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제 제목을 정해달라고 했을 때 제가 그동안 뭐 이런저런 발표 자료를 많이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난 1년 반 동안 굉장히 전에 얘기했었던 거짓들이 다 밝혀지고 전기 가격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었다는 것들이 다 문제점으로 밝혀지고 또 그 이후에 이제 국민들의 의견들에 대한 그 갤럽 조사나 이런 것들의 결과가 원자력에 굉장히 긍정적이었다는 것들이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제 생각으로는 다음 대선 때 탈원전 정책 혹은 탈핵 정책을 공약으로 내걸을 후보가 과연 있겠는가? 지금까지는 뭐 정권의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를 하겠지만 과연 3년 후에 대선 때 탈원전 정책을 내가 하겠다라고 공약을 내거는 분들이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가지고 대통령이 못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처음으로 희망적인 제목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네. 우선 이게 맨 처음에 대통령의 에너지 공약입니다. 이걸 뭐 그냥 왼쪽 페이지를 보시면은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뭐 탈원전, 탈석탄을 하겠다 하는 것이 이제 공약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안전하고 깨끗한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이제 사람들마다 의견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원자력 하는 분들은
원자력이 안전하고 깨끗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다른 분들은 뭐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맨 처음에 탈원전, 탈석탄하고 재생에너지를 키우고 그 다음에 LNG를 키우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거는 딱 그 공약이 발표되고 대통령이 발표한 직후부터 나왔던 문제점들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그것들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얼마만큼 구현이 되어 있는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맨 첫 번째 제기됐던 문제는 그 에너지 정책이라는 건 안정적 공급을 위한 것이 목표고 무엇을 넣고 무엇을 빼고 하는 것은 수단인데 수단에 너무 치우쳐 있다. 목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고 수단에 너무 치우쳐 있다. 이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과연 70%나 되는 원자력과 석탄을 빼고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대안이 없다 하는 것이 놔두고요. 세 번째로는 정부 정책이라는 게 기존 정책을 어느 정도 따라가면서 일부씩 보완을 해 나가는 것이 정상적이지 기존 정책을 깡그리 무시하고 가는 것이 옳으냐 하는 것들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원자력은 뭐 나쁜 거고 신재생에너지 뭐 LNG는 좋은 거고 이런 어떤 의인화를 붙인다거나 이념화를 시킨다는 것이 자연과학에서 맞는 것이냐 뭐 이런 주장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볼 때는 공약이라는 것이 이제 정책으로 될 때 공약이라는 것이 정부 공무원들이 전문가들을 모아놓고 의견도 듣고 기존 정책과도 맞춰보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정책으로 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변화가 있게 마련입니다. 근데 전혀 변화가 없으면 결국 이제 공무원이 제대로 일을 못하거나 아니면 거기 참여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바른 소리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됐거나 아니면 공약이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만들어져서 바꿀 필요가 전혀 없는 경우가 못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이 이제 처음에 제기됐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간의 경과를 보시면 처음에 이제 6월 19일, 2017년 6월 19일에 대통령께서 이제 고리 1호기 그 퇴역식에 가셔서 이제 그 원전 그 탈핵 정책을 선언을 했고 그다음에 신고리 오리코기 공론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신고리 오리코기 공론화에서 그 세 가지가 나왔는데 하나는 건설 재개하라는 것, 그 다음에 원전 비중 축소하라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원전 건설했을 때 이 세 가지를 뭐 해라 이런 것들이 이제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요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국무회의에 통과되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그 8차 전력수급 계획이 나오고 이제 3차 에너지 기본 계획이 나온 게 이제 큰 대강입니다. 각각에 대해서 좀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제 이 표를 보시면 오른쪽 아래 표를 보시면 이제 신고리 오리코기 공론화할 때 이제 설문지를 돌린 결과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9%였다가 14%, 17.8%, 19%로 원전을 건설을 계속하자 이 우세가 됐죠. 그래서 이제 59대 41, 거의 6대 4의 비율로 해서 이제 그 신고리 오리코기는 건설 재개를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왼쪽에 겁니다. 원자력 발전 비중을 축소할 거냐 아니면 유지 또는 확대할 거냐라는 설문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그 주설문은 아니고 보조설문입니다. 여기 보시면 맨 처음에 2만 6명 전국의 지역 분포, 남녀 분포, 연령 분포를 다 고려해서 아주 잘 설계된 설문으로 2만 6명에 대한 설문을 했을 때 원전을 유지 또는 확대하자는 의견이 4.8% 많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국민의 의견은 탈원전이 아니었던 겁니다. 애초부터. 그리고 이 4.8% 중에서 500명을 어떻게 추리다 보니까 그 500명은 1.2%만이 유지 및 확대를 선호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공론화를 하는 과정에서 이 1.2%는 4.6%로 늘었고 맨 마지막에 딸랑 한 번만 이상하게도 8%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요걸 근거로 해서 원전을 축소하자라는 권고안을 만들어냅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경향이 달라졌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신고리 오리코기 공론화는
신고리 오리콕이라는 두 개의 원자력 발전소를 계속 지을 거냐 말 거냐를 논의하는 자리였지 대한민국 원자력 발전소 전체를 줄이거나 늘리고자 하는 논의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쥐 꼬리가 몸통을 흔들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렇게 해서 이제 원전 발전 비중을 축소하라는 권고안이 나왔다 하더라도 이게 축소하라는 것이지 없애라는 뜻이냐? 설문은 축소하는 쪽으로 해놓고 권고안은 없앤 쪽으로 권고를 냈기 때문에 이건 확대 해석을 해버린 것이다. 이거고요. 문제는 또 하나는 이제 원전 건설을 재개했을 경우에 필요한 사항이 무엇이 있겠는가라는 것을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다지선다에서 골로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지선다에서 중요한 1순위, 2순위 두 개씩 골라내라 하다 보니까 안전기준 강화, 그 다음에 사용해결료 해결,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려라. 요 세 가지가 선택이 된 겁니다. 근데 이게 주관식 설문이었으면 시민의 의견이었겠지만 다지선다 중에 고를 수밖에 없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건 강요된 설문입니다. 그래서 이건 민심을 읽은 게 아니라 민심을 쥐어짠 겁니다. 네. 근데 또 재미난 걸 보시면 이 중에 다지선다 중에 선택 안 된 한 가지가 뭐냐면 탈원전 정책을 유지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재밌습니다. 근데 요 설문은 저희가 공론화를 하면서 이 설문 하지 말자 그랬는데 이제 강행됐던 설문입니다. 그래서 권고사항 세 가지 중에 신고리 오리고기 건설을 재개하라 이건 맞아요. 근데 원전을 줄여라 이거 좀 안 되죠. 그다음 공론화위원회의 총리령 바깥입니다. 월권입니다. 그리고 이게 그 민심을 짜내가지고 이제 권고사항을 만든 겁니다. 그런데 더욱 재밌는 건 이 결과를 공론조사 결과를 10월 20일에 발표를 하고 토요일, 일요일 놀고 월요일, 화요일 만에 바로 국무회의에 보고안건으로 상정을 합니다. 그래서 보고안건으로 상정해서 단 5분 토론하고 에너지 전환 로드맵으로 확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제8차 전력 수급 계획과 제3차 에너지 기본 계획의 골단으로 사용합니다. 그 사이에 말 안 듣는 전력정책심의위원이 있으니까 심의위원도 15명 추가하고 그 다음에 제7차 전력수급계획 수립할 때 보면은 12월 27일 날 국회에 보고하고 28일 날 공청회 하고 29일 오전에 전력정책심의위원회 통과시켜가지고 제8차 전력수급을 확정합니다. 누구 말들을 또 할 여지가 전혀 없는 거죠. 의견 수렴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보면 2016년 9월 이 정권이 탄생되기 전에 전력정책심의위원회에서 앞으로 8차 전력수급 계획은 이렇게 수립하겠다라는 계획이 있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2017년 12월 29일 날 최종적으로 나온 게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대한민국 역사 전력수급 계획의 역사에서 처음으로 안정적 전력수급, 그 다음에 사회적 비용 최소화, 공급 안정성, 국민 부담 최소화라는 단어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뭐 이런 말들이 들어갑니다. 이거는 대한민국 전력수급계획 역사상 처음으로 패러다임이 바뀐 겁니다. 또 하나는 안전하고 깨끗한 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깨끗한 거는 산업부 소관이 아닙니다. 환경부 소관입니다. 안전한 건 원안위 소관입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거를 관련 부처가 있는데 다른 부처가 난 이게 깨끗하다고 생각해, 나는 이게 안전하다고 생각해라고 주장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뭐 전력수급을 원래 7차 전력수급이 2030년 계획이 113.2였는데 100.5로 줄였죠.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데 이 보시면 요 파란색 선이 7차 전력수급 계획이고 요 빨간색 선이 8차 전력수급입니다. 근데 요 점을 딱 빼고 발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요걸 넣으면 이렇게 예쁘게 곡선이 안 나오거든요.
그 요거를 요거 2016년 자료 빠졌네요라고 처음 찾은 사람이 저 옆에 계신 정영훈 교수님입니다. 네, 그래서 이걸 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시겠지만 2017년 12월에 확정된 계획이 바로 2달 뒤에 85.2를 초과해서 88.2까지 올라갑니다. 전력 수요가. 그 다음에 2018년 여름에 무지하게 더웠죠. 그때 또 계획이 88점 얼마였는데 90몇 점 얼마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7차 전력 수급 계획을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8차 전력 수급 계획이 아니라. 자, 뒤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3차 에너지 기본 계획에 그 초안이 있고, 그 정부 권고안, 민관 활동 기구의 정부 권고안이 나온 상태인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내용을 살펴보면은 신재생 에너지를 어떻게 확대 보급할 건가라는 얘기밖에 없습니다. 에너지 기본 계획은 맨 처음에 만들 때부터 원간 조정을 하겠다는 거였어요. 국가의 에너지에 관련된 최상위 계획으로서 발전 원간 조정을 하겠다. 석탄과 원자력, LNG, 재생에너지 조정을 하겠다라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최상위 계획이 신재생 에너지 확대를 위한 실천 계획으로 지금 바뀌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부도 민망했는지 이거는 아직 권고안이고 정부안이 아니다라고 우기고 있지만 우리 관심이 없을 때 슬쩍도 통과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어떤 일이 있었나 보시면 지금 원전 이용률 줄어들면서 한전이 이제 적자를 입었죠. 밝혀진 겁니다.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가 국토 훼손하는 것들 많이 보였고 또 불나는 것도 많이 보였고 산사태 나는 것들도 많이 이제 국민들이 알게 됐습니다. 그죠? LNG 수입 가상 유례 없이 최대로 걸어가지고 카타르에서 돈 엄청나게 벌었죠. 전력 위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 전력 수요를 보면은 우리 예측치보다 계속 올라가고 오히려 7차 전력 수급 계획을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를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15분을 제가 모셨는데 이분들이 대부분 이제 환경운동 하시면서 탈핵 운동을 하시던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다 원자력 관련된 기관의 이사나 감사 자리를 하나씩 꿰찼어요. 15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부에서 이사나 감사를 임명하게 되면 선관주의라는 게 있죠. 이 사람들은 기관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간 사람들이다. 근데 과연 이분들이 기관의 발전을 도모하러 가셨을까? 아니면 기관을 파괴하러 가셨을까? 저는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15분들이 잘 나옵니다. 이현석, 윤순진, 윤기돈, 강정민, 서토덕, 김해창, 탁광훈 다 탈핵운동 하시던 분들인데 다 원자력 관련된 기관에 이사 또는 감사로 임명돼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분들이 선관주의 의무를 다할 수 있느냐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을 보시면 지금 그 사이에 영국 도시바사의 우선 협상자 지위를 우리가 상실했습니다. 그죠? 영국에 수출하려던 노영에서 그 다음에 APR 1400이라는 원자로가 있는데 이게 이제 작년 10월쯤에 2017년 10월쯤에 그 유럽의 그 리퀘어먼트를 통과한 아주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NRC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럽과 미국 기준을 통과한 유일한 원자로입니다. 근데 저것이 나오고 일주일 이상을 한수원의 보도자료가 묵혀 있었습니다. 발표되지 못하고 지금 원전 산업 투중 매출 절반으로 줄었고 지금 이사 13명 잘렸습니다. 그 다음에 비즈니스 그룹 6개에서 3개로 줄였고 지금 여기도 주중에서 오신 분들이 있는데 지금 그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매출이 5조 원 줄어들었습니다. 그 다음 최근에는 한철수 창원상공회의소 회장께서 청와대에서 초청받아서 식사할 때 원전 좀 살려달라고 했다가 한마디로 거절당했죠. 네. 대학 그렇습니다. 지금 울진 저희가 그 신고리 올리고기 공론화인데
그 원자력 전기는 주민들의 눈물을 타고 흐른다 이런 말을 썼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공감을 했는데 요즘 보니까 탈원전은 주민들의 눈물을 타고 흐르는 것 같습니다. 네, 울진 주민들은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한 마음으로 원하고 있습니다. 군수, 군의원 뭐 다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40만 명 공개 청원한 것도 아무 답변이 없습니다. 지금 사실은 대통령께서 딱 대통령 되시자마자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 소통하겠다 했어요. 그죠? 우리가 뭐 하라 말라 한 게 아니고 본인이 소통하겠다고 하셨는데 뭐 이렇습니다. 그 사이에 뭐 한나라당도 탈원전을 당론으로 결정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 더민주의 송영길 의원께서도 신한울 3, 4호기는 건설을 재개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앞으로 이제 다가올 일이 뭐냐? 그동안 이제 산업부가 턱없는 해명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예컨대 뭐 전기값이 오르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 또 이제 난데없이 뭐 미국 재생에너지 가격은 매우 싸다 이런 얘기도 하셨고 근데 이제 탈핵, 탈원전, 에너지 정치 전환 이게 포장만 바뀌었지 내용이 똑같거든요. 예, 내용이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국민 데리고 노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뭐 전기값도 당분간 오르지 않는다. 근데 국가 정책이 당분간 안 오르면 되나요? 미래에 오르면 그건 괜찮은 건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이것도 이제 드러날 것이다. 또 우리 대만에서 국민투표를 통해서 탈원전 법안을 폐기하기로 결정했을 때 우리 정부의 해명은 이거였습니다. 우리는 대만과 다르다. 근데 가만 보니까 대만하고 우리랑 똑같은 점은 국토 좁고 전기 많이 필요하고 인구 많고 이게 똑같은 점이고 다른 점은 대만은 우리나라보다 지진이 더 많이 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대만은 외국에서 원자력 발전소 사다가 빼기만 하는 나라지만 우리나라는 건설도 하고 수출도 하는 나라예요. 산업이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다르긴 다른데 우리가 더 나쁜 쪽으로 다른 거예요. 탈원전 정책을 하면 더 치명적인 쪽으로 다른 건데 그 다음에 뭐 전력 수요 너무 낮게 잡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전력 수요과 수요랑 경제 성장이 디커플링 됐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경제 성장이 안 돼도 전력 수요는 늘더라. 옛날에는 전력 수요가 경제 성장이 돼야지 전력 수요가 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전력 수요가 경제 성장이 안 돼도 전력이 늘더라. 이게 둘이 떨어졌다. 디커플링 됐다. 뭐 얘기인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디커플링 됐다는 얘기가 전력 수요가 늘어난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밝혀질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그동안 공약하고 정책이 너무 똑같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약이라는 것들이 정책화를 하면서 많이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슬슬 증거가 나오기 시작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고리 오리고기 공론화에서 오리고기만 가지고 했는데 전체로 확대시킨 거라든지 아니면 그것들을 이틀 만에 국무회의에 통과시키면서 그걸 가지고 모든 법안이나 이런 것들을 다 짚고 넘어가 버리게 만들어놨다는 것 이렇게 밀어붙이기 행정을 하는 것들이 밝혀질 것이다. 그 다음에 전력 위기가 올 것이다. 공급 측면이나 가격 측면에서. 그래서 지금 이제 국회에서는 여러 가지 좀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기사업법도 보시면은 1조에 보면 전기 사용자의 이익, 그 다음에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 이런 것들이 기본 목적입니다. 뭐 재생에너지 확대가 목적이 아니고 LNG 확대가 목적이 아니고 그 다음에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도 기본적으로 화석에너지 줄이고 에너지 자립도 늘리겠다는 게 기본적인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책은 법이 제시하고 있는 기본적인 목적들을 다 넘어가 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원자력 진흥법 같은 경우에도 원자력 연구개발 생산 이용을 촉진하라는 건데 그러면 이 법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회를 다 우회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보면은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들이 지난 1년 반 동안 드러났다. 민심도 친원전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리고 심지어는 더민주 내에서도 이제 이건 좀 잘못됐다라는 걸 이해하는 분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제 문제는 이제 그 공천 못 받을까봐 이제 선언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탈원전 정책은 좀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겼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앞으로 정치인들은 탈원전을 내걸지 못할 것이다. 이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원자력공학과 정무원입니다. 우리가 정부가 전력 수급 계획을 뒷받침하는 법령 자체에서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전력 공급을 포기한 것은 앞에서 보셨을 겁니다. 그러고 가겠다고 하는 것이 안전하고 깨끗한 미래로 가기 위해서 탈원전을 한다 라고 했는데 과연 그것이 맞는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은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 사실은 퇴역식이라 불러야지 마땅했었고요. 거기에서 후쿠시마에서 1368명이 사망했다라고 잘못된 정보를 이야기를 했죠. 제 생각에는 그런 자리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리 1호기가 지난 40년 동안 120조 원어치의 전력을 생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4,444명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그것이 만약 석탄 발전이었다면 4,444명이 사망하는 리스크 테이블을 보면 그렇게 해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고리 1호기의 어떤 공을 이야기를 하고 했어야 될 그럴 자리에서 후쿠시마 사고를 언급을 했습니다. 여기서 1,368명. 그런데 후쿠시마에서 사망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기대하기 힘들다라는 것이 UN 보고서 그리고 WHO 보고서의 결론입니다. 확정적인 결론입니다. 기대할 수 없다. 기대하기 힘들다. 왜 그랬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동일본 대지진이 났던 진앙지로부터 후쿠시마 원전은 180km, 오나가와 원전은 120km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후쿠시마는 다들 아시니까 넘어가고요. 오나가와를 보시면 오나가와 동네가 이렇게 됐습니다. 10,000명 살던 동네에 800명 넘게 죽었습니다. 이건 정말 죽은 거예요, 저거는. 지진, 그 다음에 쓰나미가 와서 싹 해서 자동차를 3층 건물 옥상에 올려놨죠. 저런 일이 벌어졌던 게 아까 그 오나가와라는 동네입니다. 거기에 원전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집을 잃고 여진이 올지 추가 쓰나미가 올지 불안한 상황에서 주민들이 대략 한 300명 정도가 한 3개월 정도를 발전소 부지 안에 있는 체육관에서 대피를 했습니다. 거기에 제일 안전했기 때문에 거기 간 겁니다. 왜냐하면 여진이 오건 추가 쓰나미가 오건 발전소 안에서 있으면 제일 안전하니까 저쪽으로 간 거예요. 물도 공급되죠, 통신도 되죠, 음식도 있죠, 다 되는 거죠. 이렇듯 지진에 있어서 오나가 원전은 진앙지로부터도 더 가까웠습니다. 지진이 오면은 원자력 발전소가 어떻게 된다. 현재까지 17,000년 이상의 가동 이력이 있습니다. 그동안 지진 때문에 일어난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원전 타입은 지난 10,000년 정도 운전을 했는데 외부로 방사능이 누출된 사고가 없었습니다. 후쿠시마 우리랑 타입이 다르거든요. 근데 여하간 후쿠시마는 외부로 방사능이 누출이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여기 보시면 후쿠시마 일반인 평생 피폭이 대략 2에서 10, 어린이 같은 경우는 10을 좀 넘어갈 겁니다. 대략 평균이 10 이쪽 저쪽입니다. 10, 20 정도 수준이에요. 그리고 후쿠시마에 들어가서 초기 19개월, 방사능이 제일 높던 시절, 초기 19개월 동안 25,000명이 일을 했습니다. 그 25,000명이 일한 사람들의 평균 피폭이 12mS라는 양입니다. 근데 이게 얼마만큼이냐? 일본에 살면 평생 자연 방사능에 170mS 피폭돼요. 80년 정도를 살면. 우리나라에 살면 240mS 정도 피폭됩니다. 우리나라가 좀 높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부산보다 1mS 정도가 더 높아요. 매년. 그러면 평생 보시면은 한 88mS 정도를 더 받죠. 그러면 강원도하고 일본하고 비교를 하면 100을 훌쩍 넘어가는 차이고요. 평균만 비교를 해도 70mS라는 차이가 평생 일어납니다. 그런데 후쿠시마 사고가 나서 20km 그 반경 안에 있던 사람들, 소개된 사람들이 평생 얼마를 더 받느냐?
10mSv 이쪽 저쪽을 더 받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어떤 건강 영향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기대할 수가 없죠. 왜냐? 이 방사능 변동 범위 100mSv 정도 이내에서는 건강 영향을 발견하지를 못합니다. 그걸 한참 넘어가야지만 조금씩 미미하게나마 위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미세먼지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위험이라는 건 항시 서로 비교를 해야지 감이 옵니다. 미세먼지가 우리나라가 25 마이크로그램 퍼 입방미터입니다. 연평균 농도가 초미세먼지요. 그러면 요걸로 인한 수명 감소가 6개월 일어납니다. 6개월. 조기 사망으로는 11,000명 정도가 됩니다. 매년. 자, 그럼 이거를 방사능 피폭으로 수명을 6개월 단축시키기 위해서 얼마를 맞아야 되느냐? 평생 한 1645 정도 받으시면 돼요. 이러면 6개월 정도의 수명 감소가 된다라는 계산이 됩니다. 자, 그러면 1645 하고요. 후쿠시마에 빨갛게 된 지역 있죠? 여기 빨간색, 여기 빨간색인데 지금 약간 컬러 코딩이 조금 여기서는 이상하게 보이는데요. 요 색깔입니다. 제일 높은 지역. 요 빨갛게 된 지역들, 여기에 평생 별도 조치 없이 그냥 살아버린다. 딴 데 안 가고 살아버린다 그러면은 300 정도 뭐 이쪽 저쪽을 받을 겁니다. 그걸 하고요. 이 사람들은 집을 떠났죠. 떠나서 후쿠시마의 다른 지역으로 옮겼고요. 혹은 후쿠시마시 같은 경우는 그냥 거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양하고 이 초미세먼지, 우리나라 초미세먼지하고 비교를 해보십시오. 후쿠시마에 사는 사람들의 한 100배 정도 됩니다. 이게. 그 정도의 위험 차이인 겁니다. 후쿠시마의 발전소에 들어가서 일한 사람들하고 비교를 해도 100배 정도 되죠. 그 정도의 차이를 가져옵니다. 이렇게 하면은 미세먼지가 괴물 같죠. 자, 그런데 이 미세먼지는요, 고도 비만의 10분의 1 위험입니다. 그리고 흡연의 10분의 1 위험입니다. 위험이란 건 언제든지 상대적인 겁니다. 미세먼지만 보여주면 미세먼지도 괴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당장 나가시는 길에 마스크 사게 만들 수도 있어요. 요것만 보여주면 당장 나가는 길에 원전 다 없애라고 사인하고 나가시게 만들 수도 있어요. 여기 10mSv만 갖고 이야기를 해도 늘 비교를 안 해보면은 이게 얼마만큼의 위험인지가 판단이 안 서기 때문에 0이 아니야? 그럼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시간이 가면서 변하는데요. 이게 2011년 4월입니다. 사고 직후죠. 참고로 이게 서울시의 방사능 수치입니다. 0.15 이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서울대학교 관측소에 가서 보시면은 0.15, 0.1 비 오면 좀 더 올라가고요. 그렇습니다. 이 어느 정도냐? 이 지역들입니다. 요 지역들은 서울하고 또 비슷해요. 사고 났던 여기는 얼마만큼이냐? 3.0을 넘어가죠. 아까 보여드렸던 이 1645를 80년으로 나눠보시면 한 20쯤 나오죠. 이게 매년 20mSv, CT 2번 정도 찍는 건데요. 그게 어디에 해당되느냐? 여기에서 3.8 정도 돼요. 3.8이 여기 색깔로 표시가 안 돼요. 더 빨개야 돼요. 이게 미세먼지 수준입니다. 위험 수준. 여기 정도 수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다는 것 자체는 뭐냐? 그냥 우리나라 초미세먼지 수준의 위험을 무릅쓰고 있다. 라는 걸로 보시면 되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됩니다. 1년이 지납니다. 줄죠. 여기에서 이렇게 줍니다. 그리고 1년이 더 갑니다. 더 줄죠. 그 다음에 더 줄죠. 그런데 여기 조금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건 뭐냐면요. 중간에 관측소를 더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빨간 점이 한 개 있다가 두 개 되고 이렇게 된 겁니다. 사이사이 채우는 거기 때문에 13년 더 줄고요. 줄고 그래서 2018년 4월 그래서 아마 2019년 4월께 나오면은 더 보여드릴 수 있을 텐데 3.8 정도 되는 지역에서 80년을 살면 우리나라 초미세먼지 수준이 되는데 여기선 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한 10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거의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비교표에서 보여드렸듯이
우리나라 초미세먼지에 비하면은 작은 위험이다. 후쿠시마조차도.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후쿠시마 같은 사고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왜냐? 이게 미국의 우리나라와 같은 원전 가지고 있던 TMI라는 3마일 아일랜드라는 그런 강 가운데 있는 섬에 지어진 원전입니다. 여기가 1호기고요. 2호기입니다. 2호기에서 사고가 났는데 한 살 때 사고가 났어요. 78년도에 지어놓고 79년도에 났습니다. 완전 새 원전이에요. 뭐 당연히 그때 TMI 1호기는 어떻게 됐냐? 잘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원전 여러 개 있으니까 한 군데 사고 나면 그 다음에 옮겨가고 불난집이 불붙듯이 옮겨갈 거다. 그런 일을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외부로의 방사능 누출도 없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 이 날짜가 카터 대통령이죠. 79년 4월 1일입니다. 만우절날 발전소를 방문했습니다. 사고가 언제 났냐? 3월 28일날 났어요. 3일 뒤죠. 마스크를 꼈습니까? 뭐 보호 장구가 있습니까? 발전소 주 제어실이에요. 원자로 높고요. 수소가스 막 나오고 안에서 건물 안에서 터지고 했습니다. 근데 다 어디서 일어났느냐? 요 돔 안에서 일어났어요. 바깥으로는 뭐 안 나오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여기를 방문한 거예요. 여기. 요 건물을 가서 방문한 거예요. 요 건물에 들어가는데 이러고 들어간 겁니다. 더 신었는데 이건 일반인들이 발전소 들어가면 다 쉽게 돼 있습니다. 좀 사고가 나서 특별히 쉬는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사고가 난다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한수원 어떻게 되냐? 발전소 하나 날려먹어요. 몇 조짜리 날아갑니다. 그리고 저거 청소해냈는데 2조 들었습니다. 그 정도 수준이 사고 비용일 겁니다. 그러면 안전성 그 다음이 되면은 야 그래도 사용 해결료는 어떡할 거냐? 대책이 없지 않냐? 그런데요, 사실상은 수백 년이 지나면 우라늄 광산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왜 그러냐? 방광기가 짧은 놈들이 대충 방사능을 다 다 내놓는 놈들이에요. 30년 정도가 반감기이기 때문에 300년 정도 지나면 1000분의 1로 줍니다. 그럼 60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100만 분의 1로 줄어요. 1000분의 1 곱하기 1000분의 1. 그래서 대부분 다 사라지고 우라늄 광산 수준으로 가고요. 단 플루토늄 같은 경우에는 반감기가 24,000년입니다. 그럼 24만 년을 가야지 1000분의 1로 떨어지죠. 그런데 플루토늄은 물에 녹지 않아요, 거의. 그래서 서분 안전성에 큰 영향을 못 줍니다. 그리고 누설되더라도 지상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해서 무시 가능한 수준이고요. 그럼 지상에 저장하는 동안은 위험하지 않냐? 이동하는 동안에 저장하는 동안에. 근데 후쿠시마나 시험을 통해서 다 검증이 된 내용입니다. 요게 월성 원전의 사용 해결료를 꺼내서 지하에 처분하면 우라늄 광산보다 1000배 넘게 위험합니다. 그런데 한 300~400년 지나면요 3%짜리 우라늄 광산 노다지죠. 그거보다 100년 정도 지나면 뭐 그놈이 돼요. 300년 정도 지나면은 0.2 뭐 수준에 거의 근접하면 요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지하에 우라늄 광산이 있는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수준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거기엔 방사능이 0이냐? 0은 아닙니다. 그럼 어느 정도냐? 우라늄 광산 정도입니다. 그리고 플루토늄을 제외를 할 경우에는요. 플루토늄을 제외를 하면 이거는 월성 말고 다른 원전입니다. 다른 원전의 방사능 보면은 우라늄 광석 대비로 한 10만 배 정도 써요. 거의 초기에.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그럼 100년 정도 지나면 우라늄 광산의 100배 정도 되고요. 400년 정도 되면 2배 정도 됩니다. 우라늄 광산과 별반 다를 게 없고 남은 건 뭐냐? 플루토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쟤는 24,000년이 반감기이기 때문에 수십만 년 동안 거기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수십만 년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느냐? 용기를 구리로 만드는데요. 구리를 왜 쓰느냐? 쇠가 더 튼튼하지 않냐? 근데 구리가 녹이 잘 안 쓰어요. 거의 안 씁니다. 왜냐? 이거 보시면은 고조선의 단유생용경이라는 거울인데요. 요 선폭이 있죠? 요게 0.2mm짜리입니다. 2mm짜리가 13,000개가 있는데 거의 다 살아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국립박물관을 고조선, 고구려 뭐 이렇게 대대로 국립박물관을 통해서 내려온 거냐? 그냥 논바닥에 버려져 있던 거예요.
버려졌더니 살아있어요. 그러면 두꺼운 구리 옮기는 수많이 그냥 견딘다는 거죠. 그래도 깨지면 어떡하냐? 깨봤습니다. 깨면 어떻게 되냐? 1000년 정도 지나서 용기가 흔적도 없이 녹아버렸다. 그 위에 도시를 지었는데 하필 여기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거기서 농사 지어가지고 거기 있는 음식만 먹고 물만 마신다. 어디 놀러도 안 가요. 24시간 거기 있어요. 그러면 12,000년, 서기 12,000년쯤에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 최저로 이만큼 받습니다. 얼마냐? 바나나 2개입니다. 왜 그러냐? 플루토늄은 밖으로 못 나와요. 물에 녹아야지 나오죠. 그리고 반감기 30년짜리는 있어야지 나오죠. 없어져 버렸죠. 결국은 반감기 6,000년짜리 어중간한 애들이 있어요. 탄소라든지 뭐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이런 애들이 양이 극히 미미한 놈들이 겨우 나와요. 나와서 이 정도 영향을 줍니다. 이것이 처분 안전성입니다. 0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가요? 늘 항상 비교를 해봐야 되죠. 바나나 2개 정도의 기폭량입니다. 지상에 두는 동안 위험하지 않냐? 여기 후쿠시마 원전입니다. 여기 1, 2, 3, 4 다 날라갔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사용 해결료를 바깥에 저장하는 설비가 있었어요. 어디? 해안가에. 쓰나미가 왔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저기 방파제 역할이 있어요. 그냥 그대로 들이맞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에요. 멀쩡합니다. 지진이 왔었고요. 쓰나미 15m가 쳐가지고 이 위에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사용 해결료 그냥 그 자리에 그냥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냥 있어요. 요거는 동영상인데요. 여기 이동할 때 용기를 씁니다. 사용 해결을 이 안에다 넣어요. 넣는데 이거 만약에 누가 미사일로 공격하면 어떡할 거냐? 그래서 시속 1000km로 갖다 때려봤습니다. 이게 동영상인데 누르면 아마 플레이 될 겁니다. 네. 자 보십시오. 날라올 겁니다. 뭐가? 갖다 때려보죠. 그리고 멀쩡해요. 기존 사진 촬영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트럭으로 싣고 가다가 그거 저기 논바닥에 두르면 어떻게 될 거냐. 그냥 다시 집 올리면 돼요. 그 안에는 아마 뭐 깨질 수는 있겠지만 사후 처리는 필요하나 바깥으로 나올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한 몇백 년은 그냥 지상에서 보관하고 그러고 나면 30년짜리는 다 사라지거든요. 그 다음에 플루토늄 정도 남았을 때 이걸 진짜 갖다 묻을지 재활용을 할지는 우라늄하고 같이 재활용할지는 고민해봐야 됩니다. 이게 네덜란드의 시설인데 색깔 좀 그렇게 하는데 이게 오렌지고요. 오렌지 색깔이고 이 노란색입니다. 시간을 가면서 건물 색깔을 바꿔요. 이 안에 사용 해결료, 고준위 폐기물 이런 게 들어있는데 시간을 바꿔서 밖에서 봤을 때 아 이게 오렌지 색깔이 노란색이 됐으니까 방사능이 좀 떨어졌구나. 시간이 가면서 떨어지잖아요. 그걸 나타내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시설 미술, 설치 미술이라고 그러죠. 그런 이러한 것도 삽니다. 그래서 300년 정도, 100년 정도 뒤에 후손들에게 연료로 활용할 수 있게 옵션을 제공합니다. 통장과 함께 적립금을. 그래서 후손에게 줘서 이 돈으로 묻든지 쓰든지 이 마음대로 해라. 그럼 사고 비용이나 처분 비용은 충분히 되느냐? 자, 현 정부 계획대로 탈원전을 해줘요. 신고리 5, 6이 마지막이 되더라도 원자력으로 만들 전기가 한전 매출 기준에 1100조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해체하고 중전이 갖다 묻고 사용 해결을 갖다 묻고 하는데도 100조 원 이내 정도가 소요되거든요. 100조가 큰 돈이라면 큰 돈이지만 더 큰 돈이 있습니다. 그동안 원자력 전기가 만들어낸 게 있기 때문에 100조 원이 크지만 더 큰 게 있습니다. 이걸 비교를 해봐야죠.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3마일 사고 처리 비용 수조 원 정도입니다. 아마 사고가 난다면 이 땅에서 사고가 난다면 저 정도 비용에 외부 영향 없이 사고가 끝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른 나라랑 비교했을 때 중저준이 해체, 사용 해결료 처분 다 거의 세계 최고급으로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비싸진 이유는 사실 이게 비싸서 그런 건데요. 너무 중저준이를 별거 아닌 걸 가지고 너무 호합판으로 만들어놔서 좀 비싸진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비싸니까 이거 비싸고요. 이게 비싸니까 이거 비쌉니다. 같이 비싸집니다. 사고 비용 뭐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후손에게 그러면 CO2가 LNG를 떼면은 나오는데 그게 똑같은 전기를 생산할 때
CO2 비용으로 따지면 대략 한 26,000원 정도 돼요. 그리고 요 펠렛 하나는 처분 비용이 3,600원 정도 됩니다. 그럼 요건 적립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아무도 지금 책임을 안 지고 있습니다. 요도 앞으로 책임을 지도록 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태양광 같은 경우도 결국 나중에 리사이클링하고 리사이클링해서 나오는 쓰레기는 처분하고 이런 작업을 해야 돼요. 하면 얼마냐? 킬로와트아워가 5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원자력은 얼마냐? 이거 다 해가지고 킬로와트아워가 한 7원 정도 수준 돼요. 결국 비슷한 수준입니다. 태양광은 넓게 펼쳐놓고 볼륨이 크기 때문에 비싼 거고요. 원자력 발전소는 굉장히 덴스하지만 이거 방사능 물질이라는 특성 때문에 7원. 이렇게 근데 결국 따지고 보면은 비슷한데 현재로서는 이걸 어찌 부담을 시킬까라는 논의가 되고 있고 태양광 산업협회에서는 이거 반발하는 측면에서 자료를 만들어서 저걸 부담시키면 태양광 보급에 차질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던 기사에서 제가 발표를 해왔습니다. 결론 부분은 제가 반복을 하지 않겠습니다. 원자력을 다른 걸로 대체를 한다 그러면은 CO2건 초미세먼지건 늘어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대체를 한다 그러더라도 보조 발전으로 LNG가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 CO2도 미세먼지도 원자력 대비 더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줄일 수 있는 걸 덜 줄이는 효과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안전은 늘 상대적인 겁니다. 그리고 이건 관리하는 거지 피해서 얻을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아니고요. 다른 선택은 다른 종류의 위험을 가질 뿐입니다. 국립유아원에서 사고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다들 사립으로 보냈습니다. 사립유치원은 멀어요. 멀리 가다 교통사고로 더 죽습니다. 그게 제가 최근에 읽었던 아주 책에서 재밌게 읽었던 건데요. 미국의 분석이었는데요. 위험은 다른 걸 선택해서 얻을 수 있는 거 아니고요. 선택할 때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더 위험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 들어봤습니다. 제가 몇십 년 이런 토론에 참석을 해봤지만은 오늘처럼 발제자 네 분이 이렇게 깔끔하고 시간을 지켜가면서 설득력이 높은 말씀을 해주신 것은 제 살아생전에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안타깝고 속 터지는 것은 오늘의 우리의 이 미팅이 어떻게 이렇게 조그만 방에서 의자 몇 개 없는 데서 개최해야만 하는지 이거를 구름처럼 몰려든 사람 앞에서 해주셔야 하는데 저도 굉장히 그 지식인 쪽에서 제 스스로 아주 지식인의 상류사회에 속한다고 자부하는 사람인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적은 분들이 오실 거라고 예상을 하고 적은 방에서 지금 저도 오늘 깨우친 게 너무 많습니다. 안전성과 위험성 면에서 정영훈 교수님의 이 말씀이 이게 국민한테 좀 알려줘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쓰레기 같은 언론에서 취급을 안 해주니까 지금 많은 변화가 있는 TV조선 그 신동호 앵커 그 아워에는 좀 나가셔서 좀 국민을 상대로 그런 안전성 면에서 이게 미세먼지보다도 더 안전하다 말이야. 이런 면에서 크게 국민 교육이 좀 돼야 할 것 같은 생각입니다. 우선 국가적 재앙으로 이렇게 계속이 되는 이 마당에 지금 원전의 전문가라고 하시는 오늘 두 분의 교수님들이 무력감에 시달리시는 것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런 기여를 못하고 계시다는 얼마나 그 박탈감이나 무력감에 지금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런 대통령이 된 사람이 그 엉터리 같은 영화 보고서 뭐 결심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탈원전 이런 정책이 이걸 뒷받침하는 전문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폴리페서, 이 규탄받아야 할 폴리페서의 면면은 누군지 좀 이런 자리에서
뭐 텔레비 9시 뉴스에 나가서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국가적 재앙으로 가는데 대통령의 그 한마디를 옆에서 거들어갖고 지금 이렇게 잘못돼 가고 있는데 기여한 이 폴리페서가 도대체 어떤 위인인지 그 명단을 이런 기회에 좀 조촐한 자리에서 저희한테 좀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여기 한국에 원자력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요. 질문만 해주시면. 질문 좀 짧게 합시다. 네, 질문이 있었어요. 원자력 공학과가 수십 개가 있었는데 총 몇 개 대학에 금년도에 입학생은 몇 명이나 되는지. 시간은 나왔습니다. 네, 그거 좀 알려주시고요. 제가 이 원자력 찬성, 그러니까 탈원전 반대 서명을 전국 고교연합회가 결성이 돼서 2월 2일 날도 귀성회를 상대로 서명을 받았는데 오늘 제가 용기를 갖고 왔으니까 서명 안 하신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서명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께서 원자력 수명에 대한 정의를 조금 새로운 정의를 해서 예를 들면 운영 1차 허가, 운영 2차 허가 이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국민들이 볼 때는 수명이 다 된 것을 그래서 뭐 수명에 대한 정의를 제안을 내가 조항구 교수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 수명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쉽게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이번 그 시골이 4호기 운영 허가가 1년 반 내지 4년 늦었다는데 제대로 계산해 보니까 1조가 넘는 거예요. 그 1조 넘는 것이 1,800억 대는 F-22, 요것은 F-15, 16, 18의 144대하고 전투 능력이 같습니다. 그러면 한 800대 F-15, 16, 18을 하고 대대할 수 있는데 신고리 사업이 1년 반 늦으니까 대한민국 공군력 전체하고 거의 상응하더라. 이런 걸 좀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하고 그리고 독일 세 번째입니다. 독일 얘기는 저 69년에 독일에서 공부를 했는데 완전히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독일 얘기할 때 잘 됐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원이 무지무지하게 감탄있다. 예비율이 100%는 넘는다. 우리와 전혀 다르다. 이래서 완전히 역공으로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교수, 카이스트의 정교수, 지난번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서울에 사는 것이 우리 국민 수명이 6개월 줄어든다. 이건 놀라운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좀 핫 이슈로 좀 꾸에다 던져가지고 조금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느냐. 이런 얘기를 해서 조금 더 좀 잘 연구를 해서 좀 잘 현재 이 국민을 좀 어렵게 만드는 이 수준에 맞게끔 대응하는 방안을 조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환경단체, 한국 그 환경과 사람들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왔는데요. 정경훈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좋은 내용인 것 같아서 후쿠시마 3마일 그 사고가 어떻게 해서 났는지에 대한 부분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이 간단하게 해주시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하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하기 어렵네요. 그래서 미디어팬에 나가고 기자라고 하고요. 송 교수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잘 들었고 아까 원전 이용률이 낮아지면 이제 발전 단가가 올라간다고 하셨는데 혹시 산업통상자원부가 이제 산업통상자원부랑 에너지경제연구원 이런 데서 발표하는 게 우리나라 시간이 지나면 원전이랑 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바뀐다고 뒤집힌다고 말하는데 혹시 그게 낮아진 이용률을 토대로 계산을 해가지고 그래피티 시프트가 일어난다고 말을 한 건지 아니면은 뭐 다른 일들 말을 한 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아니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도 발전단가가 떨어진다고 하는데 그것도 이용률에 따라서 단가에 영향을 주는지 혹시 종합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사회관을 연구하는 황정입니다. 정용훈 우리 교수님께 약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여러 번을 한 굉장히 수명이 깊이 연구하시고 참 많이 배웠습니다. 이게. 근데 쓰란발 미국에 했는데 그보다는 사실 그날에 1980년대 체크로우를 그게 한데 일반적으로 볼 때는 그게 대표적인데 원자를 해가지고 그 사고 나면
후유증이 하는가 여러 생명에 몇십 년 간다고 애들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약간 좀 본질 설명해 주신다. 하여튼 뭐 다른 이쪽은 전체적으로 하여튼 다른 방 제가 모르니 다른 방법은 없다. 원자력 이것이 가장 경제적이고 가장 좋은데 안 됐지만 현 정책에 뭐 어떤 안 됐으면 이렇게 아마추어다 정치도 모르고 과학 비과학적으로 그 기분대로 뭐 이런 경향이 많은데 그 자체적으로 우리 학교님께서 그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해가지고 좀 더 설득해가지고 앞으로 대한민국 또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주시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탈원전 정책을 만드는데 참여했던 폴리페서가 누구냐 그래줬는데 아마 그 중에 대표가 아마 산업산재부 장관을 지낸 사람일 거고요. 그 다음에 아마 아까 우리 정범진 교수님이 발표하신 15명의 사진을 보여드리는 게 거기가 핵심이 아닌가. 이따가 더 좀 아시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서면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의문은 참 답하기가 상당히 힘든데요. 이 탈원전 정책이 혹시라도 우리나라의 핵 능력을 구조적으로 불능화시키겠다는 노력하고 연계가 되는 거 아닌가. 아마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금 핵 개발은 시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도 그렇고 명목상으로도 그런데 이거는 충분히 의혹을 가질 수 있는 얘기이긴 한데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원자력 연구소 문제를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원자력 안전위원회라는 거는 정말 전문성을 가진 사람은 다 물러났고, 하여튼 온갖 전공의 사람들이 원자력을 모르는 게 확실한 사람들이 모여서 원자력뿐만 아니라 에너지에 대해서도 모르고 안전에 대해서도 모르는 분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신고리 사호기의 사동을 승인을 해주셨어요.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다음에 지금 상당히 흔들리고 있는 게 원자력 연구소 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기관장은 중도 사퇴를 한 상황이고 이 대전의 원자력 연구소가 사실은 이게 키스트보다도 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정말 우리 과학기술계의 역사적인 기관인데요. 이게 지금 상당히 위험한 지경에 있습니다. 얼마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실적 운영 단가입니다. 예를 들어서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몇 킬로와트를 생산했는데 얼마 들었다를 나누면 그 숫자는 매번 달라집니다. 60%를 하면 60 얼마고 70, 90%는 얼마고가 다르고 매년 다릅니다. 쉽게 그러나 이제 균등화 발전 비용이라는 것은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은 모르지만 미래 어떤 순간에 이런 전기가 들어와서 서로 경합을 해서 가장 유리한 쪽으로 돌렸을 때 이게 얼마 정도의 표준 이용률을 가질 것인가 하는 걸 갖고 생각하는 걸 우리가 균등화 발전 비용이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서울에 사는 동안에 수명이 6개월 줄었다는 전기 원자력 공학자의 말씀이나 2년 사시면 1년 늘어난다는 말씀은 2년 사시면 1년 늘어난다는 것은 실적 단가를 말씀하시는 거고요. 이쪽에서 말씀하시는 균등화 발전 단가를 말씀하시는 거랑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준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우선 전원 계획할 때는 표준 이용률을 갖고 합니다. 우리가 작년에 얼마 썼다. 근데 작년에 이용률이 뚝 떨어지고 단가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걸 갖고 미래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표준 이용률이라는 개념을 갖고 균등화 발전 단가를 하기 때문에 정부가 그렇게 허술하게 이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나만 더 추가하면 재생에너지를 우리가 미래는 굉장히 싸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그렇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걸 기대하고도 있고요. 그럼 우리가 좀 한 가지 유념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태양광 발전 설비를 지금 설치하는 데 있어서 모듈 가격이 떨어지니까 싸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태양광을 지을 때는 모듈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토지도 있어야 되고요, 인건비도 있어야 되고, 프레임, 알루미늄 프레임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그 전력 장치도 있어야 되고, 망연결 비용도 있어야 됩니다. 이게 75%입니다. 그러니까 모듈 가격이 불과 25%에 불과합니다. 모듈 가격이 반으로 떨어진다 하더라도
토지 가격이 오르고 인건비 오르는 건 다 무망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그래 됐으면 좋겠지만 재생에너지가 그렇게 쉽게 되겠느냐 하는 게 이제 지금 의문인데 그걸 너무 심하게 가정을 해서 무조건 싸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너무 무리한 가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원전 수명 40년으로 했던 원전도 있고 고리 같은 경우 30년 이렇게 했고 미국 40년 하는 것은 일단 경제성이라든지 뭐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것과 상관없이 그냥 반독점법 때문에 생겼던 겁니다.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 사업자가 와서 허가를 80년짜리를 달라 그래서 주면은 80년 동안 사업하죠. 그동안 다른 사람이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일단 40년까지만 해.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허락을 받아라 하는 개념이지 40년이면 끝난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술적인 근거가 있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요. 그냥 발전소는 그냥 문자적으로 말씀드리면 무기한 쓸 수 있습니다. 무기한 쓸 수 있고요. 60년, 80년, 100년 이렇게 갈 수 있는데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는 게 있으면 갈아 넣고 근데 갈아 넣을 수 없다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40년에 한정되는 건 아니다. 그리고 신고리 사옥이 1.5년 늦었다는데 이것은 LNG 발전하고 비교하면 1조 정도 손을 맞습니다. 그리고 수명 감소 아까 30년이 늘어났다고 하셨는데 30.6년으로 될 때 30년 늘어난 겁니다. 6개월 손해를 본 거고요. 후쿠시마 사고하고 TMI 사고는 밸브가 하나 잘못 정비가 돼 있었고요. 그리고 밸브가 하나가 샜습니다. 근데 밸브가 새니까 물이 빠져나가죠. 물이 빠져나가는데 물을 집어 넣어줬어요. 자동적으로. 그런데 물이 없는데 사실 물이 많은 것처럼 운전원이 착각을 하고 물을 넣어주는 기능을 꺼버렸어요. 사람 실수도 들어가고 이러면서 벌어졌던 사고입니다. 후쿠시마 사고는 지진이 와서 원자로는 정지, 그 다음에 냉각 하고 있었는데 쓰나미가 와서 냉각 이걸 돌릴 수 있는 발전기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벌어진 사고고요. 아까 그 오나가와 원전은 발전기가 비상 발전기가 돌아갔습니다. 돌아갔기 때문에 지진이 오고 쓰나미가 오더라도 쓰나미보다 더 높은 위치에다 지어놨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겁니다. 체르노빌 사고는 원자로 설계가 일단 잘못되어 있는데요. 브레이크를 밟으면 엑셀이 더 세게 들어가는 그런 식의 설계였습니다. 그래서 운전원이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급발진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설계는 익히 알려져 있었습니다. 잘 알려져 문제가 있다. 그래서 체르노빌 사고는 그 급발진으로 인해서 노심이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녹아버렸어요. 녹아버리고 용암처럼 된 노심이 안에 있던 물하고 섞이면서 물속에 용암을 갖다 집어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탁 하고 튀죠. 증기 폭발이라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위에 있던 건물이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안에 이제 화재도 나고 해서 불타면서 방사능 물질이 한 2주 정도 계속 날아갔어요. 그래서 후쿠시마하고 비교를 해보면 10배 정도의 방사능 물질이 외부로 날아간 사고가 되고요. 체르노빌 사고 이후에 동일한 모형의 원자로는 현재는 없습니다. 운영되는 게 몇 기가 있는데요. 급발진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 설계 변경을 했습니다. 하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 경락 건물이라는 게 없어요. 체르노빌은. 경락 건물이라는 게 근원적으로 만들기가 불가능한 그런 설계였기 때문에 없어서 그건 좀 우려가 됩니다만은 일단 그 급발진이라는 부분은 이제 싹 사라졌기 때문에 체르노빌과 같은 동일한 사고는 발생하지는 않을 거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없는 원전 가지고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그리고 그럼 우리나라에 없는 원전 그러면 이제 중국 원전이 있는데 중국 원전에서 만약에 사고가 나더라도 우리나라에 영향은 없습니다. 건강 영향은 없습니다. 방사능 물질이 일부는 날아올 수 있습니다. 그럼 아까 후쿠시마 지도 보여드렸죠? 그 점 찍힌 것들이 대략 20-30km 안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일 가까운 산동반도에 있는 원전에서 사고가 났다. 그럼 거기서 20-30km를 그려보십시오. 거기가 영향권입니다. 우리나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데입니다. 후쿠시마 같은 사고가 중국에서 나더라도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중국 원전도 우리나라와 같은 설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3마일 사고 정도의 수준에서 최악의 경우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학생 수 다른 대학들은 정원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원을 다 맞춥니다만 카이스트 같은 경우에는 1학년은 학과가 없습니다. 2학년에서 학과를 마음대로 결정해요. 전체 750명의 학생이 한 학과를 가겠다 그래서 다 보내줍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해놨는데 대략 한 20명
20몇 명 수준이 오다가 5명, 4명으로 이렇게 줄었습니다. 지금 영향은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미국의 원자력 규제위원회 그 US NRC라고 합니다. NRC 홈페이지에 가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점 금지, 그다음에 그 감가상각을 제도하기 위해서 일정 수명을 정했다. 기술적 수명이 아니다. 그래서 심사를 통과하면 더 지을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이 기술적 수명이 아니다라는 말이 홈페이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관심 있으면 찾아보시면 되고요. 또 따지고 보면 이제 우리가 원자력 시설을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만들 것이냐라는 걸 고민할 때 우리가 계산을 잘 못하는 기술적 수준이 낮을 때도 있습니다. 예컨대 달나라 1920년대로 갔다 왔고 뭐 60년대 원자력 발전소 만들 때 기술적으로 부족한 게 많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계산을 해서 그거보다 50% 두껍게, 이게 이제 일종의 마진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우리가 기술력이 부족할 때 만들었던 것들은 마진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옛날에 지은 것이 지금보다 더 튼튼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수명을 연장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우려하실 필요는 없고요. 지금 우리가 설계할 때 설계 개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 설계할 때 사고가 나면은 뭐 분석물질 막 나오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이제 그걸 갖다가 땅이 좁은 우리나라 같습니다. 저는 경납 용기를 딱 튼튼한 걸 설치해서 못 나오게 경납을 하자. 이게 개념이고, 체르노빌 같은 경우에는 땅 넓으니까 우리는 그냥 사람들을 소멸시키자. 그게 개념의 차이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체르노빌에서 굉장히 많은 벌선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28명이 이제 초기에 사망했고, 나중에 이제 암이나 백혈병 때문에 15명이 추가로 사망해서 공식적으로 43명이 죽은 상태여서 지금 거의 제천 화재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자력 공학과는 서울대는 지금 이게 우리나라가 좀 약간 이상해가지고 저희 학교는 이제 입학생들은 꽤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자력 공학과가 인기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대학 좀 잘 들어가고 보겠다고 막 내는 바람에 이제 경쟁률은 유지가 됩니다. 이제 좀 수준이 떨어지고요. 근데 하나는 저희 학교 정원이 50명 중에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가는 학생 중에 14명이 전과 신청했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쉽게 들어가가지고 자기 원하는 과로 가려는 친구들이 좀 있고 해서 그 숫자로는 별로 안 나타나고 있는데, 부산대학교 같은 경우에 이제 대학은 기계과고 대학원 과정에서 선택하는데 1명 선택했다 그러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융합을 하고 분열은 안 하겠다는 친구들이 많고, 그래서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부가 주장하는 건 싸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대학원이 싸진다. 근데 물론 싸지는데 지금 사는 사람 봤습니까? 쌀 때 섰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계산한 결과에 의하면 공짜가 돼도 향후에 지금같이 비용이 떨어지는 걸 감안해서 나중에 공짜가 된다 하더라도 지금 전력을 생산할 때는 원전을 짓는 것이 낫다. 쌀 때 가서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전혀 논리적이지가 않고 설득력이 없는데 반복적으로 주장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 그러는데 전혀 현실하고 정책하고 맞지도 않는 이야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를 하자면은 상당히 위험스럽고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에너지 정책이라는 게 어느 사회나 특히 우리처럼 고도로 산업화된 사회에서 에너지 정책은 국민 안전뿐만 아니라 국민 경제, 안보 모든 면과 직결되어 있는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기본 인프라스트럭처입니다. 근데 그 부분에서 지금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는데, 기술적인 효율 또는 위험성, 안전성 이런 분들은 원자력 공학과를 중심으로 하는 전문가들이 담당을 해 주실 거고, 문제도 제기를 지속적으로 할 겁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면, 사회적인 면에 대한 지적도 또 경제학, 또 법학 이런 거를 전공하시는 분들께서 문제를 분석을 해서 그 근거를 제시를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특별히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분야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이 탈원전, 에너지 전환, 뭐라고 부르든지 좋은데 이 에너지 정책의 근간을 바꾸는 그 정책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국회가 완전히 소외가 됐고 무시가 된 겁니다, 사실은. 그 대만하고 우리의 차이를 아까 말씀을 정범진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부끄러운 차이는 대만은 탈원전을 결정을 하면서 전기사업법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법적 근거를 가지고 탈원전을 시행을 했다가 국민적 저항이 발생을 해서 국민투표라는 대만 특유의 제도를 통해서 그거를 무력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전기사업법을 다시 재개정을 해드리고 중단시켜놨던 원전을 다시 가동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절차를 하나도 밟은 게 없기 때문에 탈원전 정책을 취소할 수도 없고 밀고 갈 수도 없는 황당무계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소위 이 촛불 정신을 이어받아서 법치를 하겠다고 들어선 정부가 법과 제도를 완전히 무시하고 지금 일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문가들도 물론 지적을 해야겠지만 일반 국민들도 문제를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심각한, 정말 민주주의가 흔들리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윤리의 문제입니다. 지금 이 태양광 업자들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에는 서울에는 특정 인사들의 이름이 거론이 되고 있고 지방에 내려가시면은 태양광이나 전기나 그 지역의 그 산업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었던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등장을 해가지고 20년 노후 대책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연금이 필요하시면은 제일 좋은 게 태양광 사업입니다. 20년 동안 안정적으로 수입을 보장해주는 제도가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렇게 좋은 특혜가 주어지게 되면은 명백하게 누구한테 어떤 자격을 가진 어떤 사람들한테 어떤 절차를 거쳐서 그런 특혜를 제공한다 하는 그 절차적 그 과정이 마련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발생하는 윤리적인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탈원전 정책의 에너지 정책의 절차적 정당성 문제하고 이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서 일어나고 있는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좀 아주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다 됐다고 그러는데 3월 20일에 아까 말씀드렸던 애교협 토론회에서 다시 또 경제적인 문제를 더 심각하게 깊이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토론회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분 발제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아주 열심히 들어주신 청중들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